아이고, 이게 방금 도장 찍고 나온 전 며느리 아니신가? 왜, 집에 갈 택시비도 없어? 방금 전까지 법원 앞에 있던 나는 전 시어머니가 에이스 변호사라 불리는 상간녀의 팔짱을 끼고 백화점 VIP 라운지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집안일만 하던 식모 같은 여자를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들이 긁어대는 그 5장의 블랙카드 명의자가 전부 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더욱이 이 백화점의 주인이 한 씨이며 내 성 역시 한 씨라는 사실도. 보안팀입니까? 지금 당장 VIP 라운지를 봉쇄하고 그 안에 있는 사기꾼들을 끌어내세요. 게임은 시작되었다. 지옥에 떨어질 준비들은 되셨나? 이야기 시작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대리석 바닥이 3월의 햇살을 받아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까만 플랫슈즈를 내려다보았다. 앞코에 옅게 긁힌 자국이 보였다. 지난주에 이삿짐 상자를 나르다 실수로 부딪힌 흔적이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는 벽에 갇힌 파리처럼 끈질기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내 관자놀이를 집요하게 두드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다 읽어 내려갔을 때 나는 속으로 시간을 세어보았다. 총 47초. 47초, 3년이라는 결혼 생활에 죽음을 선고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서기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누드 핑크톤의 매니큐어가 칠해진 그녀의 손톱은 아주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그녀의 사무적인 말투와 묘하게도 비꼬는 듯한 대비를 이루었다. 나는 까만색 서명용 펜을 집어들었다. 뚜껑이 조금 뻑뻑해서 2번쯤 비틀고 나서야 열 수 있었다. 잉크가 종이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지며 한지수라는 세 글자가 재산분할 청구 포기 조항 아래에 새겨졌다. 내 생각보다 훨씬 차분한 글씨체였다. 등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하네. 그 목소리.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아침과 깊은 밤, 밥상머리에서 전화기 너머로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던 그 목소리였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오정숙 여사가 짙은 남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아랫배에 2 손을 모은 채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내가 담근 김치가 짠지 싱거운지, 내가 개어놓은 빨래가 반듯한지 아닌지 깐깐하게 트집 잡을 때마다 짖던 내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각도였다.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떨어지는 걸 보니 촌구석에서 굴러먹던 년치고는 그래도 눈치는 있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복도 전체가 울릴 만큼 쩌렁쩌렁했다. 아들도 못 낳는 년이 감히 재산을 넘볼 자격이나 있어? 3년이야 내도 못 들어서는 성녀를 우리 박씨 집안에서 걷어 먹여 살렸으니 생활비 토해내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서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서명을 마친 서류를 가볍게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의 쇠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찌익 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 내가 그녀를 불렀다. 습관이라는 건 무서워서 3년의 버릇은 그리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내 입에서 그 호칭이 흘러나올 때 나는 매일 아침 기계적으로 안녕히 주무셨냐고 묻던 때처럼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못했다. 이 서류에도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먼저 말을 걸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녀가 다가왔다.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경쾌하면서도 오만했고 내딛는 걸음마다 무언가를 과시하는 듯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젤.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쇄골에 2번, 손목에 1번, 반드시 3번씩 뿌리는 향수였다. 결혼 첫해 크리스마스에 내가 과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무려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사들인 선물이었다. 헉, 그녀가 내 손에서 펜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서명하는 힘이 어찌나 센지 종이가 푹 파일 정도였다. 한지수, 똑똑히 들어.
내년 평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박씨 집안에 발을 들인 거야. 앞으로 우리 도준이 같은 훌륭한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35세, 이혼녀에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대체 누가 거들떠나 본데? 내 주제면 저기 수산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쳐도 아무도 안 쳐다볼 거다. 그녀가 펜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펜이 두어 바퀴 구르다 하마터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서기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년 겨울이 떠올랐다. 39도까지 오르는 고열에 시달릴 때 그녀는 도준이의 생일이라며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온 식구가 먹을 미역국을 끓이게 했다. 미역을 2시간 동안 불리고 쇠고기는 핏물을 빼고 40분을 푹 끓여야 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내내 세상이 빙빙 돌았지만 미역국을 태울 수는 없었다. 만약 태우기라도 하면 내가 일부러 그랬다며 아들 앞길 망칠년이라고 악담을 퍼부을 게 뻔했으니까. 재작년 여름도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고스톱판을 벌였을 때 나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차를 나르고 잔심부름을 해야 했다. 단 한 숟갈의 밥도 먹지 못했고 30초 이상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본 적도 없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내 발등에 펄펄 끓는 찬물을 엎질렀을 때 내 발등은 사흘 동안 퉁퉁 부어올랐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호통을 쳤다. 나는 그 아주머니의 치마를 적셨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만 했다. 3년 전 가을, 내가 유산했던 날 밤도 떠올랐다. 그녀는 병실 문가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고작 2달 품은 걸 가지고 무슨 애라고. 꼴사납게 웬 청승이야. 당장 집에 가서 밀린 빨래나 해. 이 장면들이 낡은 슬라이드 필름처럼 내 머릿속을 한 프레임씩 스쳐 지나갔다. 흑백에 소리 없는 모든 통각과 온도가 압축된 기억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표독스러운 미소와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쌓인 주름을 응시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인자함 대신 정성껏 관리받은 오만함만을 남겨놓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렸다. 이 법원 복도 끝에 굳게 닫힌 문처럼 한없이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녀가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거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만 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고개를 숙이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을 뿐이다. 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구두 발소리와 함께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천천히 가. 나 구두 굽이 높단 말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박도준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 원피스, 내가 아는 옷이다. 지난달에 갓 출시된 마주 신상품, 정가 89만 원에 내가 그 가격을 정확히 아는 이유는 일주일 전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그 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강혜원. 도준이네 회사의 법무자문.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다. 야근을 핑계로 늦던 밤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던 아침들, 양복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던 낯선 향수 냄새가 밴 영수증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애써 외면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밤늦게 울려대던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못 본 척했던 것처럼. 자기기만. 그것은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진통제였다. 지수 언니, 강혜원이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벌리며 다가왔지만 내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아, 참, 여기 가정법원이지. 당연히 마주치겠네, 호호. 그녀가 웃을 때면 윗니가 드러났는데 앞니와 측절치 사이에 미세한 틈이 보였다. 나는 그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말이다. 1캐럿짜리 프린세스 컷, 플래티넘 세팅, 까르띠에 디자인. 저 반지도 내가 아는 물건이다. 지난달래 카드 명세서에 청담동 까르띠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700만 원짜리 주얼리가 결제된 내역이 있었으니까.
혜원아, 오정숙 여사가 다가가 강혜원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었다. 우리 이제 곧 한 식구 될 텐데 그냥 편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렴. 어머님. 강혜원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간드러지게 말했다. 어머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저랑 도준 오빠 아직 정식으로 식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벌써 어머니라고 불러요? 다 시간 문제지 뭐. 오정숙 여사가 혜원의 손등을 토닥였다. 우리 도준이가 원래 보는 눈이 탁월하잖니. 이번에는 제대로 사람을 골랐어. 혜원이 넌 딱 봐도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 복도 많을 관상이야. 어디 사는 누구랑은 다르게. 그녀는 어디 사는 누구라는 대목에서 일부러 내 쪽을 흘겨보았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바닥에 어른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응시했다. 복도 끝 통유리창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그녀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마치 세 개의 구부러진 검은 실루엣처럼 보였다. 그 옆에 떨어진 내 그림자만 유독 작고 초라해 보였다. 박도준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혜원의 뒤에 선 채로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가 맨 넥타이는 내 생일날 내가 선물했던 에르메스 제품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작은 기사 문양이 프린트된 320만 원짜리 넥타이. 그 역시 내가 과외를 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천장을 보다가 구석에 놓인 소화기를 보다가 하며 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년 그가 내 시선을 피하는 꼴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썹은 색이 옅어 존재감이 없었고 콧대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턱선은 두리뭉실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살이 제법 붙었다. 내가 매일 차려준 밥, 주말마다 푹 고아 먹인 갈비탕이 전부 그의 이중턱과 볼록 튀어나온 뱃살로 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꾹 다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그의 입술은 얇은 일직선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도준아, 왜? 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몸이 흠칫 굳어졌다. 마치 수업 시간에 갑자기 호명된 학생 같았다. 지수야. 그가 마침내 나를 쳐다보았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다들은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당연하지, 내가 대답했다. 강혜원이 갑자기 내 앞으로 바싹 다가오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 눈앞에서 찰랑거리며 흔들어댔다. 다이아몬드의 커팅면에 반사된 햇빛이 수많은 바늘처럼 내 망막을 찔러왔다. 언니, 예뻐요. 도준 오빠가 지난달에 프러포즈하면서 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기적인 순진함이 묻어 있었다. 제가 너무 비싸서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오빠가 기어코 사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오빠가 절 워낙 끔찍이 아끼니까. 그녀는 닦인다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질겅질겅 씹는 듯한 억양이었다. 언니, 앞으로 법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세요. 언니 형편의 상담료 내기는 좀 벅차겠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참, 언니 지금 백수죠. 35세 이혼녀면 요즘 같은 취업시장에선 일자리 구하기 진짜 힘들 텐데. 제가 아는 편의점 점장님 있는데 야간 알바라도 하나 꽂아드릴까요? 그분 사람 진짜 좋거든요.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정교하게 그려넣은 아이라인, 갓 시술받은 반영구 눈썹, 그리고 콧대에 아직 붓기가 덜 빠진 보형물의 윤곽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저 얼굴에 깃든 모든 완벽함은 전부 돈으로 처바른 것이었다. 바로 내 돈으로. 호의는 고맙게 받을게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고맙다고 대답할 줄은 몰랐는지 눈을 껌벅거렸다. 그녀가 미처 무슨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오정숙 여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걸음을 재촉했다. 혜원아, 저런 애랑 길게 말 섞을 거 없다. 가자, 가, 어머님이 청담동 가서 쇼핑작 시켜줄게. 너 저번에 그 에르메스 버킨백 갖고 싶다고 했지? 어머님이 오늘 당장 사줄게. 어머, 정말요 어머님. 강혜원이 신이 나서 펄쩍 뛰었다.
저 그거 전부터 진짜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한정판이라 한국에 딱 3개밖에 안 들어온 건데. 우리 며느리가 원한다면 3개가 대수니 30개라도 사주지. 그녀들은 호호거리며 멀어져 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점점 잦아들었다. 뒤따라 걷던 박도주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재촉해 그녀들의 뒤를 쫓았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서류를 정리한 서기가 내 곁을 지나쳐가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와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나는 30초를 세었다. 그들이 완전히 멀어졌음을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검은색 뿔테 안경. 도수는 고작 마이너스 1.5디옵터라 사실 쓰나 마나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안경을 쓰면 내 얼굴은 한없이 평범해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무시당하기 십상이었다. 3년 전 내가 과외 선생님이라는 신분으로 박씨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도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나는 안경을 반으로 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휴대전화가 징 하고 울렸다. 꺼내보니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회장님, 차량은 지하 2층 15번 주차 구역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하 2층 주차장은 매연과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억처럼 누런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내 플랫슈즈가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단조로운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15번 주차 구역에는 검은색 마이바흐 S680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체가 거울처럼 반짝거려서 이 칙칙하고 어두운 지하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차 문 옆에 서 있던 비서 이은지는 내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회색 정장 투피스 차림에 머리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틀어올린 그녀의 표정은 지극히 프로페셔널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애써 감추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이 그녀가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나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의 촉감은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지난 3년 동안 지옥철에 시달리며 움켜쥐었던 쇠기둥의 감촉과는 차원이 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묵직한 엔진의 진동 소리만이 낮게 깔렸다. 은지야. 내일 그녀가 조수석에서 몸을 돌렸다. 방금 그 세 사람 어디로 갔지?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그룹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일을 보고 메시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은행 앱을 켰다. 지금쯤 은행 쪽에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은지가 말했다. 박도준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를 포함해 부속 카드 전원을 이 시간부로 전부 분실 신고 및 동결 처리했습니다. 법무팀 쪽은 김 변호사님이 모든 서류를 완비해 두셨습니다. 도준 씨 회사의 지난 3년간 자금 흐름, 신탁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정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강혜원 변호사 뒷조사 건 말입니다만 어때? 은지는 단어를 고르듯 1초 정도 뜸을 들였다.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2년 전에 고객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시켰더군요. 게다가 그녀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장 역시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파봐. 알겠습니다. 차량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아뷰리를 통해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3월은 아직 제법 쌀쌀했고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하늘을 향해 뻗은 앙상한 뼈대 같았다. 회장님 은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났다. 주제 넘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한지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시그룹 전임 회장 한정훈의 외동딸이자 재계 서열 7위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 그런 그녀가 대체 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과 결혼해 3년 동안 시어머니의 핍박과 남편의 무관심을 견뎌내고 급기야 재산분할 청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했단 말인가? 그룹 임원들 사이에서도 사석에서 수없이 오르내렸을 주제였다.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 나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빈털터리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은지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답을 찾았어. 을 내가 덧붙였다. 없더군. 3년 1095일. 수많은 아침과 밤, 수없이 끓여낸 미역국과 김치찌개. 수없이 참아낸 눈물, 수없이 삼켜낸 억울함. 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처럼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고 시어머니의 고스톱 모임 시중을 들고 남편의 비아냥거림을 묵묵히 견뎌냈다. 이 세상에 돈이라는 조건 없이 순수하게 생겨나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결론은 그런 건 없다는 것이었다. 은지야, 백화점 점장에게 연락해 시차를 좀 나가야겠어. 내일 그녀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김 점장님이십니까? 여기 한시그룹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나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두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강혜원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흔들어 대던 모습, 오정숙 여사의 표독스러운 비웃음, 박도준의 비겁하게 흔들리던 눈동자가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그 세 개의 얼굴이 수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벌레들처럼 빙글빙글 맴돌았다. 30분 뒤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그 가난한 촌년이 대체 누구인지.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1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위치한 에르메스 매장. 통유리는 먼지 하나 없이 투명하게 닦여 있었고 핀 조명들은 오렌지색 상자들을 정확히 비추며 비싸고 도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2층 회랑의 그늘진 대리석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의 상황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왔다. 오정숙 여사가 앞장서서 걸었고 강혜원은 그녀의 팔짱을 낀 채 쉴 새 없이 조잘거렸다.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백화점의 잔잔한 배경음악을 뚫고 울려 퍼졌다. 박도준은 몇 걸음 뒤처져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억지로 쇼핑에 끌려와 지루해 죽겠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표정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허리를 굽히는 각도를 보아하니 대략 15도 정도, 평범한 일반 고객을 응대할 때의 각도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점장에게 내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나서지 말고 대기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다. 매장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정숙 여사는 온몸에서 열이 나는 듯 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각 잡혀 놓여 있는 버킨백들은 조명을 받아 심장을 뛰게 만드는 영롱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모님, 이쪽을 보시겠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버킨 30입니다. 토고 가죽 소재의 금장 장식이 들어가서 데일리로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전문적이었다. 이건 너무 작아요. 강혜원이 입술을 삐죽였다. 조금 더 큰 사이즈는 없나요? 서류 같은 것도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걸로요? 아, 그럼 이쪽을 보시겠습니까? 버킨 35 사이즈, 악어 가죽 소재의 한정판 모델입니다. 한국 전체에 딱 3점만 입고된 귀한 상품이죠. 이거예요. 강혜원의 두 눈이 반짝였다. 어머님, 저 이걸로 할래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어머님이 사줄게. 오정숙 여사가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도준아, 너도 하나 골라봐라. 박도준이 다가와 건성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전 가방 필요 없어요. 누가 내 거 고르랬니? 내 약혼녀 사줄 거 고르라고. 오정숙 여사가 그를 흘겨보았다. 혜원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싹 다 기억해둬야 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강혜원은 진열장 앞을 빙그르르 돌더니
색깔이 다른 버킨백 3개를 가리켰다. 저 이거 3개 다 할게요. 직원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1초 정도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답게 원래의 표정을 되찾았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성껏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카드로 할게요. 오정숙 여사가 지갑에서 그 까만색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우리 집 VIP 카드인데 한도 없는 거니까 그냥 긁어요. 나는 2층에서 그 카드가 직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카드였다. 내 명의로 발급된 부속 카드. 3년 전 내가 그 집안에 동화되기 위해 그들이 마음껏 쓰라고 내어준 카드였다. 나는 매달 날아오는 명세서를 통해 그 카드가 어디서 얼마나 긁혔는지, 어느 최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 그리고 어느 골프장에서 쓰였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금액을 입력한 뒤 승인을 기다렸다. 단말기 화면에 거래 처리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였다. 1초, 2초, 3초, 비.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며 화면이 붉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직원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했다. 이 카드, 거래 거절로 뜹니다. 뭐라고요? 오정숙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긁어봐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재차 결제를 시도했다. 똑같은 경고음, 똑같은 붉은 화면. 사모님, 역시 안 되네요. 시스템에 이 카드는 이미 분실 신고 및 동결 처리되었다고 뜹니다. 동결이라고요? 오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여 찢어질 듯 울렸다. 지금 장난해요? 우리 아들이 쓰라고 준 카드인데 동결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박도준을 힐끗, 강혜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오정숙 여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정중한 눈빛 너머로 아주 찰나의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사모님, 저는 그저 결제를 도와드리는 직원일 뿐입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은행 쪽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라고? 좋아, 당장 전화해 볼 테니까. 오정숙 여사가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뒤적거렸다. 강혜원 역시 사색이 되어 박도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박도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매장 한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3마리의 개미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행의 대기음이 조용한 백화점 안에 유독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거기 신한은행이죠? 내 카드가 왜 정지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뭐요? 분실 신고. 누가 신고를 했다고요? 한지수. 그년이 무슨 자격으로 내 카드를 정지시켜. 이건 우리 아들이 준 카드라고. 명의자 본인 요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들 서비스 태도가 대체 왜 이따위야. 당장 금감원에 민원 넣을 거야. 오정숙 여사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더니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휴대전화를 박도준에게 내밀었다. 당장 그 미친년한테 전화해서 대체 무슨 수작이냐고 따져. 박도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지만 뚜루르 하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신이 차단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내 번호 차단했어. 박도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라고? 오정숙 여사가 휴대전화를 획 낚아채더니 직접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터질 듯이 달아올랐고 억눌린 분노로 입술이 보거처럼 파르르 떨렸다. 2층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내 뒤에 서 있던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내려가실까요? 조금만 더. 내가 대답했다. 저들이 쇼하는 걸 좀 더 감상해야겠어. 아래층에서는 강혜원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변호사야. 고객한테 이따위로 갑질하는 거
내가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어. 내 금쪽 같은 시간 낭비하게 만든 거 당신들이 다 물어낼 수 있어? 직원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의 얼굴에 억지로 매달려 있던 직업적인 미소도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눈짓을 하자 동료 직원이 재빨리 백룸으로 몸을 피했다. 나는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됐어. 몇 초 뒤 백화점 전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할인 행사를 알리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1층 에르메스 매장에 알립니다. 1층 에르메스 매장 직원은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 후 한씨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매장을 시찰하실 예정이오니 전 직원은 즉시 영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1층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오정숙 여사도 강혜원도 박도준도 그 자리에 망석중이처럼 굳어버렸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벌써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씨그룹 강혜원이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강남 땅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씨그룹? 거기 회장이 여길 온다고 오정숙 여사가 무의식적으로 제 옷깃을 여미며 허둥댔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은지가 내 반보 뒤를 따랐고 그 뒤로는 백화점의 김 점장과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경호원 7, 8명이 줄지어 내려왔다. 대리석 바닥을 지시기듯 일사불란하게 울리는 우리의 발소리는 마치 오래된 사형 집행을 알리는 둔탁한 북소리 같았다.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한 것은 오정숙 여사였다. 그녀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실로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은 경악, 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부정, 그리고 마침내 기괴하게 일그러진 공포로 굳어졌다. 너 내가 어떻게... 나는 에르메스 매장 앞에 우뚝 멈춰섰다. 김 점장이 헐레벌떡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내 앞에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이며 깍듯이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사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핏기가 싹 가신 오정숙 여사의 얼굴과 허공에 뻘쭘하게 들려있는 강혜원의 변호사 신분증, 그리고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린 박도준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입을 열었다. 어머니, 쇼핑은 즐거우셨습니까?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올라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오정숙 여사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어떻게든 똑바로 서 있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다리가 제멋대로 풀려버린 탓이었다. 강혜원은 박도준의 팔뚝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고 박도준은 뼈가 다 발라진 연체동물처럼 엘리베이터 벽에 흐느적거리며 기대어 있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VIP 라운지의 인테리어는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을 뿜어냈다. 아이보리색 벽면, 짙은 갈색의 최고급 원목 마루, 한쪽 구석에 놓인 생화 호접란.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굽이치는 한강이 은빛 비단처럼 반짝였다. 나는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는 갓난아기의 피부처럼 부드러웠다. 테이블 위에는 본차이나 다기가 놓여 있었고 김 점장이 직접 내 잔에 차를 따른 뒤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앉아, 내가 짧게 내뱉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강혜원이 먼저 1인용 소파에 엉덩이를 반쯤 걸친 채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한 불안한 자세로 주저앉았다. 오정숙 여사와 박도준도 그제야 2인용 소파에 옹기종기 구겨 앉았다. 폭풍우를 앞두고 바들바들 떠는 참새 꼴이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서류입니다. 은지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를 열자 깔끔하게 재본된 A4 용지 뭉치가 나왔고 매장마다 공증사무소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도준.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안 망하고 버텨왔는지 알아?
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자금 흐름이 빼곡히 적힌 내역서였다. 3년 전 내 회사는 거래처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자금줄이 끊겨 부도 직전이었지. 시중은행이란 은행은 다 쑤시고 다녔지만 내 놈한테 대출을 내주겠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 결국 익명의 투자자가 30억 원을 수혈해준 덕분에 내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때는 다정하다고 믿었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극심한 공포와 아득한 절망만이 고여 있었다. 그 딩명의 투자자가 바로 나야.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부동산 신탁 계약서였다. 너희들이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한남동 고급 빌라.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내 명의의 신탁 재산이야. 지난 3년 동안 그 집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전부 다 내 신탁 기금에서 빠져나갔어. 오정숙 여사가 입술을 옴달싹거리며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내 서늘한 시선에 짓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물쓰듯 긁어대던 그 가족 카드 나는 말을 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이 결제한 금액이 총 4억 7천만 원이야. 그 안에는 강혜원 씨 손가락에 끼워진 저 다이아몬드 반지 3,700만 원, 강혜원 씨 코 성형수술 비용 2,300만 원, 어머니가 끊으신 제주도 골프장 회원권 8,500만 원, 그리고 도준이 내가 몰고 다니는 포르쉐 1억 2천만 원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지. 나는 서류를 탁 덮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계속 읽어줄까? 라운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통유리창에 부딪히는 옅은 바람소리, 에어컨 송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정한 바람소리, 그리고 오정숙 여사의 가빠진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혜원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나 변호사야. 그녀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악의적 카드 정지야. 민법 제 몇 조, 내가 되물었다. 그녀의 말문이 턱 막혔다. 김 변호사, 나는 문과에 서 있던 법무팀장을 불렀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또 다른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혜원 씨, 저희 한시그룹 법무팀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강혜원 씨와 박도준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강혜원 씨는 박도준 씨의 부속 카드를 통해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을 결제하셨습니다. 해당 결제가 이루어질 당시 두 분은 법적인 배우자나 직계가족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인한 법률상 명백한 부당이득.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전액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강혜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가 이내 푸르죽죽하게 질려갔다. 덧붙여서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2년 전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되었던 고객 서명 위조건 말입니다. 당시에는 어찌어찌 덮으셨던데 저희 쪽에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원하신다면 협회 측에 재조사를 의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졸업장 말입니다. 은지가 거들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측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연도 졸업생 명단에 강혜원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원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 다리에 걸려 맥없이 주저앉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아주 잘 되지. 내가 쏘아붙였다. 내 밑에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파헤치는 전문조사팀이 쫙 깔려 있거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강 수면 위로 황금빛 윤슬이 부서지며 수많은 거울 조각처럼 반짝였다. 도준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등짝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부터 꼭 묻고 싶었는데 너 나를 사랑하긴 했니? 침묵. 됐어. 대답할 필요 없어. 내가 차갑게 내뱉었다. 이제 와서 정답 따위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소파 앞으로 걸어왔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들 3명은 유리병 속에 갇혀 바둥거리는 초라한 벌레들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김 점장. 네. 이 비회원 쓰레기들 당장 쫓아내. 김 점장이 허리를 굽히더니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아,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방금 저것들이 아래층 매장에서 만지작거렸던 옷이랑 가방들, 모조리 폐기 처분해. 회장님, 그것들 다 합치면 수천만 원어치는 좋게 될 텐데요. 폐기하라고 했어. 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난 쓰레기가 묻은 물건은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경호원들이 다가가 오정숙 여사의 양팔을 결박하듯 잡아 끌었다. 그녀가 돌연 발버둥을 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한지수,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시험이야. 내가 널 3년이나 걷어 먹여 살렸는데? 걷어 먹여 살렸다고요? 내가 실수를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그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식구 아침상 차려 대령하고 밤 11시까지 무릎 꿇고 바닥 닦았어요.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전부 제가 알바 뛰어서 번 돈이었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새 옷 한 벌 사준 적 없지만 전 어머니한테 17벌이나 사다 바쳤죠.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요? 왜 유산했는지 아세요? 제가 하혈하며 쓰러진 그날 밤, 당신 아들은 저 강혜원이랑 모텔에서 뒹굴고 있었고 전 1인실 병동에 사흘이나 누워 있었지만 그 집구석에서 제 얼굴 보러 온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불그락푸르락해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저를 걷어 먹인 3년의 대가는 제 돈 30억 원 투자금과 5억 원어치 카드 결제 대금으로 이미 차고 넘치게 갚아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완벽하게 남남입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녀의 구두 굽이 바닥에 끌리며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고 한지수, 넌 천벌 받을 거야 라는 저주 섞인 비명이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강혜원 역시 2명의 경호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정성껏 붙인 인조 속눈썹 한쪽이 덜렁거리며 떨어져 나가 그 모습이 한없이 우스꽝스럽고 처량했다. 마지막은 박도준이었다. 그는 문가로 끌려가다 말고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지수야. 그가 입을 달싹이며 무언가 애원하려 했다. 나는 평생 내 시선을 피하기만 했던 그 비겁한 눈동자와 탐욕으로 뒤덮여 살이 찐 얼굴, 그리고 한때는 귀엽다고 착각했던 입가의 점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제발 그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부딪힌 무릎 관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회사가 이대로 망하면 안 돼.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충격 받으시면 큰일 나.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통유리창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온 노을빛이 그의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 그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설게 뭉개버렸다. 도준아, 왜 내가 말했다. 넌 무릎을 꿇을 사람을 잘못 골랐어. 경호원들이 다가가 쓰레기 봉투를 집어 던지듯 그를 바닥에서 낚아채어 밖으로 끌어냈다. 그의 구두 앞코가 대리석 바닥에 까만 자국 2줄을 남겼고 2다리는 힘이 풀려 국수 가락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문이 닫혔다. 넓은 라운지 안에는 나와 은지, 그리고 김 점장만이 남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앉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트 잎을 띄운 다즐링 홍차는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주며 은은한 단맛을 남겼다. 은지야. 네. 사람 시켜서 아까 1층에서 저것들 꼴사납게 쫓겨나는 사진 좀 여러 장 찍어둬. 우리 쪽이랑 계약된 언론사들에 싹 다 뿌려버리게. 알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은 어떻게 뽑을까요? 재벌가 상속녀, 3년의 시집살이 지옥 끝에 화려한 귀환 이런 식으로 해. 구체적인 워딩은 내가 알아서 정하고. 알겠습니다. 김 점장이 옆에 선 채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았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회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래층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계십니다. 아까 그 3분이 쫓겨나실 때 상황이 조금 소란스러웠나요? 네, 박도준 씨가 무릎을 꿇은 채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찍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껏 찍게 두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저 멀리 남산 서울타워에 불이 켜졌다.
핑크빛 조명이 마치 산꼭대기에 꽂힌 외로운 성냥개비 같았다. 은지야, 다음 단계는? 은행 측에서 이미 긴급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도준의 회사는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서 사흘 안에 파산 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한남동 빌라는 다음 주부터 법원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나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아주 좋아. 사흘 뒤, 박도준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 소식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꼬박 24시간 동안 장식했다. 재벌가 상속녀 3년의 위장 결혼 끝에 사이다 복수. 전 시어머니 백화점에서 개끌리듯 쫓겨나 불륜남 전 남편 무릎 꿇고 오열하는 영상 유출. 자극적인 검색어들이 눈송이처럼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뒤덮었다. 나는 집무실의 회전의자에 깊숙이 앉아 쉴 새 없이 새로 고침되는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헐 대박, 저 시어머니 표정 썩어 들어가는 거 봐.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꿀잼이네. 재벌딸이 3년이나 식모살이를 했다고? 김순옥 작가도 이렇게는 대본 못 쓴다. 저 상간녀 변호사가 제일 꽃이다. 변호사 자격증도 날아가게 생겼네. 박도준 저 인간은 이제 인생종 쳤네. 자업자득이다 진짜. 스크롤을 내리다 베스트 댓글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솔직히 나라면 3년은커녕 3일도 못 참았을 듯. 한 회장님 멘탈 진짜 인정. 멘탈이 강해서 참았던 걸까?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눈을 감았다. 결혼 첫 해 여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쌍욕을 퍼부었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밥이 아주 조금 되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그녀는 밥솥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는 나를 주방 바닥에 2시간 동안 꿇어앉혔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찌르듯 아파왔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것이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2년 차 겨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떠올랐다. 하필 그날 출장을 간다던 도준이는 축하해 라는 단 3글자의 카톡만 보냈다. 이모티콘 하나 없는 무미건조한 메시지였다. 나는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2달 뒤 아이는 유산되었다. 하혈을 하며 쓰러지던 그날 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고 짝짝 달라붙는 화투패 소리가 안방까지 고스란히 들려왔다. 결혼 3년 차 봄, 우연히 도준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된 날도 떠올랐다. 그와 강혜원이 주고받은 대화는 가벼운 플러팅에서 시작해 노골적인 음담패설로 모텔 예약 내역에서 나를 향한 조롱으로 이어졌다. 그중 강혜원이 보낸 메시지 하나가 뇌리에 박혀 있었다. 오빠 와이프 진짜 멍청하다. 지 카드로 우리 커플링 긁는 줄도 모르고. 도준은 그 메시지에 낄낄거리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셀 수 없이 마주했다. 새벽 3시에 홀로 숨죽여 울던 밤들, 극심한 위경련을 참아가며 온 식구의 아침상을 차려내던 새벽들. 나는 시어머니가 쌍욕을 할 때도 입꼬리를 올리는 법을 배웠고 도준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억울함을 뼛속 깊이 우겨넣고 더 납작 엎드린 채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터득했다. 나는 알고 싶었다. 내가 더 착하게, 더 뼈 빠지게 노력하고 더 지독하게 참아내면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지? 정답은 절대 아니었다. 그들은 애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내가 자신들의 입에 무엇을 떠먹여줄 수 있는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이다. 내가 쥐뿔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이 입에 올리던 알량한 가족애와 부부의 정은 연기처럼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 내 차례다. 똑똑,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 은지가 결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박도준 일가가 살던 빌라 경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지? 지시하신 대로 저희 쪽 사람을 심어 최저가에 낙찰받았습니다. 연체 이자와 위약금까지 합산하면
박도준 일가는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 지금 어디에 있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은지가 잠시 말을 골랐다. 평수는 대략 6평 정도 되고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짜리 방입니다. 반지하 방. 나는 그 기막힌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껴입은 오정숙 여사가 시커먼 곰팡이가 핀 벽지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 신문지 몇 장을 깐 맨바닥에 누워 쥐꼬리만 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멍하니 쳐다보는 박도준. 싱크대도 없이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비좁은 부엌. 물을 쓰려면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까지 양동이를 들고 가야 하는 그 끔찍한 일상. 분에 넘치게 어울리는 결말이었다. 강혜원은 박도준을 고소했습니다. 의은지의 말투가 묘하게 비틀렸다. 고소 명목은 성추행 및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그 여자 변호사 자격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미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력 위조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격증은 영구 박탈될 겁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따라 서울 하늘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통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을 알록달록한 빛의 번짐으로 뭉개버렸다. 은지야. 만약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게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 말씀은?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나를 벌레 취급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혈하며 쓰러졌던 날 도준이가 내 곁을 지켜주었다면, 강혜원이 내 카드로 그 빌어먹을 다이아 반지를 긁지 않았다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정말로 한 번쯤은 눈 감아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지 않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유리창 바깥으로는 차가운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내 손바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은지야, 다음 계획은? 은행의 채권 추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도준 명의로 된 포르쉐를 포함해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오정숙 여사 앞으로 들어놓은 개인연금보험 역시 채무담보로 법원에 의해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계속해. 강혜원 쪽은 저희 정보원들이 그 여자의 SNS 계정에서 꽤 흥미로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은지가 내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가명으로 아프리카TV 같은 곳에서 벗방 수준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화면 속 영상을 확인했다. 내 앞에서 그토록 콧대를 세우며 오만하게 굴던 그 얼굴이 지금은 싸구려 펄 섀도를 잔뜩 바른 채 카메라 앞에서 가슴골을 모으며 온갖 천박한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채팅창에는 시청자들이 쏟아내는 역겨운 성희롱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별풍선 수익은 얼마나 되지? 한 달에 대략 200만 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수수료 떼고 월세 내고 나면 수중에 떨어지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이 내용 인터넷 언론사들에 슬쩍 흘려. 헤드라인은 명문대 출신 전직 변호사, 빚더미에 앉아 벗방 BJ로 전락 정도로 뽑고. 명심하겠습니다. 은지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내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 박도준 모자는? 최근에 뭐 다른 동향은 없나? 오정숙 여사가 지난주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벼운 뇌졸중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박도준은 은지가 잠시 망설였다.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네,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 유흥가에서 취객들 차를 대신 몰아주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대리운전이라. 빳빳한 명품 정장을 빼입고 강남 한복판에서 포르쉐의 엑셀을 밟아대던 박도준이 이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낯선 아저씨들의 역겨운 술 냄새를 맡고 고작 3만 원짜리 콜 하나를 잡겠다고 굽신거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회장님, 혹시 계획을 수정하실 건가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아니,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래대로 진행해.
책상으로 돌아온 나는 구석에 엎어져 있던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나와 도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사진이었다. 내가 그 끔찍한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챙겨나온 물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2번 다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믿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다짐을 되새기기 위함이었다. 나는 액자를 뒤집어 서랍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2달 뒤, 서울의 여름은 유난히도 푹푹 찌는 폭염을 몰고 왔다. 나는 사옥 꼭대기층의 야외 테라스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았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인 한씨 그룹의 신사옥이었다. 70층 높이의 전면 통유리 외벽은 강남 일대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자결하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보였다. 회장님. 은지가 결제판을 들고 다가왔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강혜원의 변호사 자격 연구 박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학력 위조건으로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피소되었는데 법원에서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라 곧바로 강제집행 및 신용불량자 등재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아직도 그 짓거리로 방송을 하고 있나? 내 메이저 플랫폼들에서 줄줄이 영구정지를 먹은 뒤로는 듣보잡 불법 사이트들만 전전하고 있어서 수입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 쪽으로 밀려나서 보증금 100만 원짜리 더 허름한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준 쪽은? 오정숙 여사가 지난달에 뇌졸중이 악화되어 쓰러지는 바람에 현재 우측 편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박도준이 경기도 외곽에 싸구려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한 달 병원비 80만 원을 대느라 대리운전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면회는 자주 가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니 지금은 은지가 서류를 뒤적였다. 발길을 끄는 지 벌써 3주째입니다. 3주. 오정숙 여사가 입버릇처럼 떠벌리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박씨 집안 남자들이 원래 효자 핏줄이야. 우리 도준이는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애라고. 이제 와서 보니 그 대단한 효심의 유통기한은 고작 3주짜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보고 드릴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봐. 박도준이 사람을 통해 회장님은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매달려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하던가? 자기가 천하에 몹쓸 짓을 했다며 직접 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 기괴한 웃음소리에 은지는 흠칫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반보 뒷걸음질을 쳤다. 나를 만나고 싶다고? 네, 그렇습니다. 좋아, 내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에. 딱 한 달 뒤. 한씨 그룹 연말 자선 후원회 밤에서 보자고.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사파이어 블루 컬러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 섰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수천 개의 번뜩이는 맹수의 눈알 같았다. 내 뒤로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한씨 그룹의 신임 임원진들이 군기 바짝 든 근위병들처럼 도열해 있었다. 한 회장님, 이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장님, 오늘 밤 기부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귀띔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회장님, 과거 위장 결혼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을 뿐 그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곁에 바짝 붙어 선 은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회장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빛을 쏟아냈고 은쟁반에 돔 페리뇽을 받쳐든 웨이터들이 인파 사이를 미끄러지듯 오갔다.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정재계 VIP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양가 없는 가식적인 인사들을 나누고 있었다. 지수야. 인파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정수정이 매혹적인 레드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내가 기조연설한다며? 너 보려고 연차까지 내고 달려왔다. 나는 그녀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수정이는 이 세상에서 내 진짜 정체를 알고 있던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자 지난 3년 동안 핏대까지 세워가며 나더러 그 미친 시댁에서 당장 도망치라고 조언했던 유일한 친구였다. 어때? 기분이? 그녀가 내 팔짱을 꽉 끼며 속삭였다. 완전 여왕벌로 군림하는 기분. 나쁘지 않아. 나는 피식 웃었다. 조금 피곤할 뿐. 피곤해도 남는 장사지. 수정이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킬킬거렸다. 나 인터넷에서 그 인간 쓰레기 전 남편이 백화점 바닥에 무릎 꿇고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영상 100번은 돌려봤다.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아주 쌤통이야. 내가 무어라 대꾸하려던 찰나 시야 한 구석에 묘하게 낯익은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연회장 구석 VIP 전용 통로 입구. 촌스러운 형광띠가 둘러진 검은색 대리운전 점퍼를 입은 사내가 스마트키를 쥔 채 푹 숙이고 서 있었다. 더벅머리처럼 자라난 머리카락은 떡이 져 있었고 퀭하게 파인 얼굴에는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에 짓눌리기라도 한 듯 양어깨가 축 처진 그 남자는 박도준이었다. 나는 수정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미안, 나 잠깐 볼 일이 좀 생겨서. 왜?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저기 가서 핑거푸드라도 좀 먹고 있어? 금방 갈게. 나는 그 구석을 향해 또각또각 걸음을 옮겼다. 도준은 벽에 바짝 붙은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행여 누가 들을까 봐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볼 테니까 엄마 제발 밥이라도 좀 드시고 계세요. 내일은 제가 대리 뛰고 꼭 면회 갈 테니까요. 그가 쫓기듯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나와 정면으로 시선이 얽혔다. 그의 얼굴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허옇게 굳어버렸다. 지수야. 나는 그의 코앞에 서서 벌레를 내려다보듯 그를 굽어보았다. 불과 1년 남짓 만에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송장처럼 변해 있었다. 과거 그를 감싸고 있던 알량한 자만심과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는 시궁창 같은 피로와 패배감만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눈밑은 시퍼렇게 죽어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피가 맺혀 있었으며 킥보드 핸들을 꽉 쥐고 버틴 탓인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흉측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오랜만이네, 도준아. 그가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사포에 긁힌 것처럼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 엄마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요양병원에 혼자 버려져 있어. 기저귀 갈아줄 사람도 없어서 똥오줌 밭에 뒹굴어 내가 밤새 뼈 빠지게 대리 뛰어봤자 엄마 병원비 내고 나면 난 편의점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수돗물로 배 채워. 그는 급기야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탁한 눈물이 푹 파인 볼을 타고 흘러내렸대에 전 점퍼깃을 적셨다. 지수야,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치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평생 내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닐게. 똥도 핥으라면 핥을게. 제발. 그가 털썩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만 원짜리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입은 내 발밑에 형광띠를 두른 대리운전 기사 박도준이 구두코를 핥을 듯이 엎드려 있었다. 마치 구둣발에 지시겨지기 직전의 바퀴벌레처럼. 주변에 있던 재벌가 인사들이 이 기괴한 구경거리에 시선을 뺏기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몇몇은 대놓고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어대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시선을 피하던 그 거만한 눈동자는 이제 짐승 같은 공포와 비굴한 구걸로 가득 차 있었다. 도준아, 내가 서늘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널 남편으로 선택했었는지 알아? 그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다. 이 세상에
내 뒷배경이나 돈줄이 아니라 온전히 한지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진심으로 아껴줄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나는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와 시선을 맞추었다. 3년 1095일. 나는 내 아내이자 내 엄마의 며느리이자 너희 집구석의 공짜 파출부로 살았어. 내가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사람 대접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나는 그의 떨리는 동공을 응시하며 뼈에 새기듯 또박또박 내뱉었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나를 개돼지 취급했지. 지수야, 내가 제일 소름 끼쳤던 게 뭔지 알아? 내가 그의 말을 무참히 잘라냈다.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은 것도, 내가 그 상간년년이랑 모텔을 들락거린 것도, 심지어 내 카드로 그년 손가락에 다이아를 끼워준 것도 아니야. 가장 끔찍했던 건 넌 단 한 번도 나를 인간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내 눈에 나는 그저 밥 차려주고 팬티 빨아주고 생활비 벌어다 바치는 기계 부속품에 불과했지. 그 부속품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쓰레기통에 걷어차 버리려고 했던 거고.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바스러졌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털어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도준아,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난 너 같은 쓰레기한테 감정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 하지만 용서도 안 해. 이 세상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없는 죗값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박도준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거리를 즐겼다. 곧이어 무전기를 찬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쪽 겨드랑이를 꿰찼다. 1년 전 그 백화점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양발을 질질 끌며 연회장 밖으로 개처럼 쫓겨났다. 이 자극적인 쇼는 내일 아침 네이버 연예면과 사회면 메인을 동시에 장식하겠지. 재벌 총수 전 남편, VIP 연회장 난입해 무릎 꿇고 오열 한 회장 싸늘한 외면? 완벽한 그림이었다. 3개월 뒤. 서울의 가을은 노란 은행잎과 함께 깊어갔다. 아스팔트 위로 황금빛 카페트이 융단처럼 깔렸다. 나는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환경미화원들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허리를 굽힌 채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낙엽들이 쓸리고 또 쓸려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갔다. 똑똑,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몇 가지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말해. 첫째, 박도준이 대리운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지난주에 고객의 외제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 수천만 원을 물어낼 길이 없자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걸고 잘라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먹고 살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나는 피식 실소를 흘렸다. 강남 바닥을 포르쉐로 긁고 다니며 톰포드 수트만 고집하던 그 박도준이 이제는 촌스러운 파란색 편의점 조끼를 입고 새벽 3시에 취객들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고 삼각김밥 바코드를 찍고 있을 꼴이라니. 그 다음은 오정숙 여사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측에 따르면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24시간 개인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랍니다. 하지만 한 달에 400씩 하는 간병비를 박도준이 감당할 리 만무하죠. 결국 6인실 구석에 방치된 채 하루에 딱 한 번 기저귀만 갈아주며 연명하고 있답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박도준이 면회를 한 번 갔었답니다. 그런데 오정숙 여사가 자기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허공에 대고 계속 지수 디름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내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내 이름을 불렀다고? 내 병동 간호사가 전하기를 온종일 지수야. 미역국 좀 끓여와라. 지수야. 내 실크 블라우스 손빨래해 놨니 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린답니다. 마치 자기가 아직 한남동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사모님인 줄 아나 봅니다. 나는 한참 동안 창밖만 응시했다. 지난 3년간 나는 오정숙 여사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수만 번은 들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표독스러운 호통이거나 벌레를 보듯 경멸하는 말투거나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하대였다. 하지만 그녀의 뇌세포가 다 망가져버린 지금
내 이름이 그런 식으로 그녀의 혀끝에 맴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혜원은 어떻게 됐지? 국내 플랫폼 세 곳에서 영구 퇴출당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쪽으로 넘어가서 몸캠 방송을 했더군요. 지난달에 음란물 유포 및 불법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로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현재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만 나가봐. 은지가 문고리를 잡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내일이 회장님 생신이십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아, 내일이 내 생일이었지? 35세 이혼 도장을 찍고 어느새 36이 되었다. 시간 참 징그럽게도 빠르다. 특별히 지시하실 일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거창하게 할 거 없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내 식당에 지시해서 점심에 미역국이나 한 그릇 올려보내라고 해. 알겠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온 가을 햇살이 서울 도심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미역국. 결혼 첫 해 내 생일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어야 했다. 도준이는 지방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떠나 80평짜리 집구석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정막이 흐르는 식탁에 앉아 식어 빠진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고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케이크도 촛불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33번째 생일이었다. 결혼 2년차 생일은 병원 1인실에서 맞이했다. 하혈하며 아이를 유산한 지 딱 사흘째 되던 날, 나는 환자복을 입은 채 링거를 꽂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한술 뜨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역국은 생명을 낳은 축복의 의미인데 내 뱃속은 시궁창처럼 텅 비어버렸으니까 축하받을 자격 따위는 없었다. 결혼 3년 차이자 마지막이었던 생일. 도준이는 강혜원과 보란듯이 일본 밀월 여행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며 아침부터 밤까지 내게 쌍욕을 퍼부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주방에 홀로 서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속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이 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끓인 마지막 미역국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나는 완공된 한시 그룹 신사옥 7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메가시티를 굽어보고 있었다. 아찔한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강남 한복판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레고 블록 같았다. 저 멀리 굽이치는 한강이 눈부신 은빛 비단처럼 서울의 허리춤을 휘감고 흘러갔다. 오늘은 우리 한시그룹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내가 그룹 총수 자리에 공식 취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옥 앞 거대한 광장에는 화려한 특설 무대가 세워졌고 정문까지 끝없이 이어진 레드카펫 주변으로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내려가실 시간입니다. 등 뒤에서 은지가 정중하게 알렸다. 나는 몸을 돌려 전신 거울 앞에 섰다. 최고급 캐시미어로 맞춘 순백의 수트, 귓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과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고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이며 감정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표본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모든 화려함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이라는 것을. 그 두꺼운 가면 속에는 주방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개처럼 짓밟히던 여자, 병상에 홀로 누워 핏덩이를 잃고 오열하던 여자, 남편과 상간녀의 더러운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비참한 여자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 영혼에 새겨진 화상 자국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과 우아한 미소로 겹겹이 덮어두었을 뿐. 가자. 나는 집무실을 나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하강하는 동안 층수 표시기에 쉴 새 없이 바뀌는 숫자를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식순을 정리했다. 기조연설, VIP 기념 촬영, 만찬, 그리고 단독 인터뷰. 모든 스케줄은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여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대나처럼 밝은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수백 개의 렌즈가 굶주린 짐승의 눈깔처럼 나를 향해 번뜩였다. 나는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어 무대를 향했다. 내딛는 걸음마다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묻어났다. 내 등 뒤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한씨 그룹의 수뇌부들이 철통같이 호위했고 내 앞에는 나를 우러러보는 수많은 군중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 회장님, 정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회장님, 그룹의 향후 핵심 신사업 방향은 어떻게 구상 중이십니까? 나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을 뿐 결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단상 위에는 핀 조명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서서 1천여 명이 넘는 청중들을 굽어보았다. 내게 월급을 받는 임직원들, 내게 줄을 대려는 협력사 대표들, 특종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난 재계의 경쟁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를 보듯 경외감에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씨 그룹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최고급 마이크를 타고 드넓은 광장 구석구석까지 묵직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은 우리 한씨 그룹이 반세기의 역사를 쓴 기념비적인 날이자 제가 그룹 총수로서 닻을 올린 지 정확히 366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룹의 눈부신 혁신을 진두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뼈를 깎는 성장을 겪어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청중들을 훑어보았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대한 광장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내 입술에 집중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매일 두부찌개를 끓이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저는 멍청하게도 믿었습니다. 내가 내 뼈를 갈아 넣고 피를 토할 만큼 헌신하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나는 무대 아래를 응시했다. 번지르르한 수트를 빼입고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찬 위선적인 얼굴들을.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타인의 사랑과 존중은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압도적인 힘과 실력으로 쟁취해내는 전리품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누군가의 순종적인 아내나 식모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한씨 그룹의 총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왕관은 남이 씌워준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피 묻혀가며 빼앗아 쓴 것입니다. 정적을 깨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박수가 이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거대한 광장을 집어삼킬 듯한 천둥 같은 기립박수로 변했다. 나는 눈부신 조명의 한가운데 서서 쏟아지는 환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내 뼛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찬란한 영광의 탑은 지난 3년간 내가 뒹굴었던 그 참혹한 지옥의 진흙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숨막히는 VIP 만찬이 끝난 뒤 나는 혼자 펜트하우스 야외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불야성을 이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졌다. 수만 개의 빌딩 불빛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였다. 짙푸른 한강 위로는 화려한 조명을 밝힌 유람선들이 미끄러지듯 유영했고 수면에 비친 불빛들이 일렁이며 황홀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드레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은지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보고입니다.
오정숙 여사가 오늘 새벽 요양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박도준은 장례식장 대관료조차 없어서 시신을 안치실에 방치한 채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구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나는 파랗게 빛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돌부처처럼 서 있었다. 오정숙이 죽었다. 나를 집안 말아먹을 재수 없는 년이라 저주하던 여자. 나를 짐승처럼 부엌 바닥에 꿇어앉혔던 여자. 내 뱃속에 아이가 핏덩이가 되어 쏟아져 내렸을 때 고작 2달 품은 걸 가지고 웬 유난이냐며 화투장을 내리치던 그 끔찍한 악마가 끝내 비참하게 객사했다. 나는 지금 축배라도 들어야 하는 걸까? 두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은은한 금목서 향기를 머금은 채 내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니, 통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밑 빠진 독처럼 거대한 허무함이 명치 끝에서부터 시커멓게 번져나갔다. 내 안에 남아있던 알량한 감정의 찌꺼기들마저 블랙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버렸다. 피를 토하며 견뎌낸 3년의 지옥, 그리고 내 영혼을 갈아 넣은 1년의 복수. 그 핏빛 카니발의 끝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천문학적인 재력, 절대적인 권력,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 우습게도 그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쥐고 있던 장난감들에 불과했다. 내 영혼을 난도질했던 가해자들은 모두 파멸의 구렁텅이에 처박혔지만 그들이 내게 남긴 고통의 생채기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내 심장 깊숙한 곳에 징그럽게 들러붙은 흉터들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리며 나를 괴롭힐 것이다. 회장님. 등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박도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짓거리던가?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나니 이제 정말 자기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완전한 쓰레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 직접 얼굴 뵙고 사죄하고 싶다고. 평생 회장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꼭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답니다. 나는 길게 침묵했다. 전에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회장님, 이미 사람 목숨이 끊어졌는데 이제 와서 쏟아내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남산 서울타워의 핑크빛 조명을 응시했다. 저 타워는 대학 시절 도준이와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던 곳이었다. 그때 그는 내 손을 깍지 껴잡고 발 아래 야경을 가리키며 수줍게 속삭였었다. 우리 나중에도 저 불빛들처럼 평생 반짝이면서 같이 살자. 개소리. 전부 다 구역질 나는 거짓말이었다. 은지야. 그만 퇴근해. 알겠습니다. 나는 테라스를 벗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화려하고 잔인한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시야에서 잘려나갔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나는 두꺼운 화장을 지워내고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낸 뒤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암막 커튼을 다 치지 않은 틈새로 창백한 달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와 천장 한가운데 희미한 칼자국 같은 흔적을 남겼다. 두 눈을 꽉 감고 수면제라도 삼킨 듯 억지로 잠을 청해보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파편화된 기억들로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핏대를 세우며 내게 쌍욕을 뱉어내던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얼굴, 비겁하게 내 시선을 피하던 도준의 눈동자, 다이아 반지를 흔들어대며 쪼개던 강혜원의 주둥아리. 가정법원에서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을 때 종이에 스치던 소름 끼치는 마찰음,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한도초가 경고음을 토해내던 단말기 소리, 5성급 호텔 바닥에 도준의 무릎이 지식이며 나던 둔탁한 파열음. 이 잔혹한 슬라이드 필름들이 주마등처럼 미친 듯이 회전하며 내 뇌수를 헤집어 놓았다. 나는 번쩍 눈을 뜨고 천장에 꽂힌 달빛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협탁 서랍의 맨 밑바닥을 뒤졌다. 낡은 지퍼백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 안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빛바랜 핑크색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3년 전 하혈을 하며 쓰러졌던 그날 밤 이후
내가 유일하게 버리지 못하고 품어왔던 물건. 내 자궁 속에서 고작 2달을 숨쉬다 뜯겨나간 내 아기가 남긴 이 세상 유일한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의 촉감이 손끝을 타고 심장을 베어냈다. 미안해. 짐승이 앓는 소리 같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쩍쩍 갈라진 눈가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도장을 찍고 그 집구석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눈물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눈부신 아침 햇살이 암막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발 아래 빌딩 숲 사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며 각자의 치열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똑똑.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첫 번째 결제 일정은? 잠깐 내가 그녀의 말을 막아 세웠다. 오늘 당장 내가 처리해야 할 초를 다투는 급한 건이 있나? A그룹 사활이 걸릴 만큼 시급한 안건은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임원진 정기회의가 잡혀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 스케줄 전부 올스톱 시켜. 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오늘은 그냥 나 혼자 걷고 싶어서 그래?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푹 눌러 쓴 볼캡과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한복판으로 나섰다. 거리를 걷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 재계 7위 한시 그룹의 총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흔해 빠진 길거리의 행인일에 불과했다. 플라타너 가로수 그늘 아래를 거닐며 쇼윈도에 진열된 보세 옷들을 구경하고 골목길 삼겹살집에서 풍겨오는 기름진 고기 냄새를 들이마셨다.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명동 거리를 지나 단청이 아름다운 경복궁 돌담길을 걷고 북촌 한옥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었다. 그러다 마침내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느 낡고 허름한 백반집 앞이었다. 빛바랜 간판에 순인의 미역국 백반이라고 적힌 테이블 7개가 전부인 구멍가게 수준의 식당이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자리에 엉덩이를 붙였다.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수건을 내려놓았다. 아이고, 아가씨. 뭐 해줄까? 소고기 미역국 하나 주세요. 내가 말했다. 공기밥도 꽉꽉 눌러 담아서요. 알았어. 금방 끓여내올 테니 좀에만 기다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상 위에 올려졌다. 진하게 우러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먹기 좋게 썰린 미역이 뽀얀 국물 속에 부드럽게 풀어져 있었고 푹 고아진 양지머리 고기는 입에 넣자마자 솜사탕처럼 녹아내렸다.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넘겼다. 왈칵 하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식도 위로 치밀어 올랐다. 내가 피눈물을 삼키며 끓여낸 국물이 아니었다. 남이 나를 위해 온기를 담아 끓여준 진짜 미역국이었다. 단돈 8,000원짜리 허름한 백반 한 그릇. 그 어떤 거창한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소박한 음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뚝배기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내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었다. 억지로 강요받아 무릎 꿇고 끓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해 내 돈을 내고 사먹는 밥이었으니까. 나는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천천히 비워냈다.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며 할머니를 향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서자 늦가을의 포근한 햇살이 내 정수리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마주하며 허파가 터질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끝났다. 이 지독한 악몽이 마침내 끝이 났다. 뼈를 깎는 고통도 짐승만도 못한 굴욕도 피를 토할 것 같던 분노도 내 영혼을 갉아먹던 복수심도 모조리 다 끝이 났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오롯이 한지수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길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아내도,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며느리도,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괴물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나는 다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내면은 거울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내 등 뒤로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돈과 욕망을 좇아 쉴 새 없이 발을 굴렀다. 하지만 그 아기다툼의 세상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3개월 뒤 어느 비 오는 밤, 은지로부터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회장님, 박도준이 편의점 난동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말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길어야 3개월 시한부라고 합니다. 나는 화면에 뜬 글자들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답장을 누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통유리창을 때리며 스산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3개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목숨이 이제 고작 3달 남았다고 한다. 법적으로 내 남편이었던 사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철천지원수. 내 드레스 구두코를 핥으며 살려달라 오열하던 그 벌레 같은 놈이 이제 곧 뼈가루가 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단다. 나는 샴페인이라도 터뜨리며 환호해야 하는 걸까? 두 눈을 감고 내 심장 밑바닥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아니,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도 한때 가족이었던 자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미약한 씁쓸함만이 입안을 맴돌다 사라졌다. 늦가을의 마지막 마른 잎사귀 하나가 웅덩이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다. 이내 수면 아래로 고요히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지그시 눌렀다. 창밖으로 거친 빗줄기가 흘러내리며 비에 젖은 서울의 밤거리 네온사인들을 알록달록한 수채화처럼 뭉개버렸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희비극이겠지?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는 등 뒤에 칼을 꽂고 뼈에 사무치게 증오했던 이는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진다. 피를 토할 것 같던 그 지독한 고통들조차 결국 시간이라는 잔인한 폭군 앞에서는 한낱 의미 없는 흑백 사진으로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나는 이 숨막히도록 거대한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의 꼭대기에 서서 탐욕과 욕망으로 들끓는 저 불야성의 도시를 발 아래로 굽어보았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 지옥도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남는 장사였다. 몸을 돌려 크리스탈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을 집어들었다.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물줄기가 은은한 민트향을 풍기며 타들어가던 식도를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야 할 순리인 거야? 텅 빈 70층의 허공을 향해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아무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내게 타인의 대답 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잔혹한 세상에서 진궁창에 빠진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오직 너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미친 듯이 퍼붓던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먹구름이 찢어지며 그 사이로 심해처럼 짙푸른 밤하늘이 고개를 내밀었다. 저 멀리 남산 서울타워의 핑크빛 조명은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이 상처 입은 도시의 밤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등대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홀로 서서 이 모든 희비극을 오만하고 우아하게 굽어보고 있다. 지독했던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한지수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